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상적인 일이죠. 에리 프롬은 첫눈에 반하는 강렬한 열중이란 서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또 인간이 가진 가장 절실한 욕구는 고독이란 감옥에서 벗어나려는 욕구라고 했는데 사랑에 빠지는 일과 사랑을 하는 일은 구분된다고 그가 말하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사랑에 빠지는 감정을 좋아했고 그게 곧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에 빠지는 건 사랑을 하는 일과 정말 다른 일이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사랑이란 두 발을 붙인 채 걸어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생명력을 가지면서 사랑을 하게 되는 일인 것 같고, 그래서 누군가를 삶에 들인다는 일은 예전에는 조금 환상적인 일이었다면 지금은 저한테는 좀 현실로 다가왔어요. 지금도 여러 관계를 거치면서 저는 건강한 사랑의 형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어요. 건강한 사랑의 형태는 서로의 교집합을 늘려가는 일인 것 같아요. 두 존재가 하나가 되면서도 또 그대로 둘로 남아있기도 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숙한 사랑은 각자의 세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세계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세계를 일구는 일이 좀 버겁더라고요. 왜냐면 어렸을 때 느꼈던 고착화된 애착의 형태가 좀 불건강할 수도 있고 관성처럼 남아서 누군가를 온전히 길게 사랑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심리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제 삶에 들인다는 것은 제 세계를 좀 잘 정비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시간의 연속성을 거스르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소설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 시간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형태를 부여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시간 속에서 관계 역시 우리에게 형태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형태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결혼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나 고인이 된 사람을 너무 그리워하는 일이나 이미 떠나간 연인을 다시 잡으려는 일,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들인 거죠. 다시 만나려고 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의 연속성과 질서를 거스르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신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불가능한 것들에 반기를 드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교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의 강렬한 감정, 애끓는 감정은 이해하지만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좀 다른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과 별개로 저는 만날 수 없는 대상, 만나서는 안 되는 대상처럼 그런 불가능한 것들에서 피어오르는 어떤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진짜 좋아해요. 그리움으로밖에 남을 수 없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한테 일종의 품격을 느끼거든요. 그 감정을 끝내 그리움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시간을 견뎌왔을까 이렇게 가늠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움이 고통이 되고 그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지는 단단함도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 단단함이 비단 긍정적인 방향이 아닐 수도 있죠. 회한이나 후회, 두려움, 아쉬움 같은 것들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까지 품은 제 마음 한구석에 하나의 장면으로, 하나의 그리움으로 누군가를 두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에게 품위를 느낍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시를 좋아해요. 그분이 쓴 시 중에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은 너는 몰라도 된다. 하지만 너를 향한 그리움은 온전히 나의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런 그리움이 저는 너무 가치 있고
앞으로도 저의 마음 한 구석에도 오래도록 존재할 것 같은 정서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에서 불가능한 거는 나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도구화하는, 수단화하는 일이죠. 사랑을 명분 삼아 타인을 소유하려고 한다거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저는 애초에 좀 지향하는 편이긴 한데, 뭐 이건 굉장히 칸트의 뭐 정언명령 같은 건데. 그래서 저는 존경이란 단어가 되게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존경의 어원이 이제 다시 바라보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바라보고 그 개성을 존중해줄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것처럼 사랑에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거리감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 거리감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를 존경할 수 있고 타인을 수단화하지 않을 수 있고 목적에 따라서 착취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관계에서 불가능한 두 번째는 타인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용서의 끝은 결국 자신을 향한 용서다. 돌이켜보면 자신과 맺는 관계의 질이 타인과 맺는 관계의 질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어야 타인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됐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몸으로 체득한 후로부터는 좀 저 자신을 용서하려고 하는 데에 좀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 스스로한테 폭력을 좀 많이 행사했었어요. 막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루틴을 깨버려서 그 속에서 뭔가 죄책감이나 자책감으로써 저를 막 자해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혼란 속에 있었다면, 근데 또 꼭 그렇게 뭔가 막 이렇게 저를 자해하고 그 후에 저를 미워한 후에는 늘 가까운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싫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타인을 다정하게 대하면 그게 너무 위선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타인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만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니까 너도 그 정도의 대접만 받아야 돼. 아주 못된 고약한 심보였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만났던 남자친구한테 아주 큰 잘못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 자신을 용서한 다음에 그에게도 조그마한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사랑이란 결국 영혼을 획득하는 기적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런 주장을 했을 법한데, 저는 그래서 의문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진짜 우리는 소멸을 향해, 이별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가? 근데 이제 저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장 첫 번째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신학적인 관점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기독교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의 사랑은 시간보다는 영원에 속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유한한 사랑은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고 인간의 육체는 소멸하더라도 우리의 그 기독교에서의 그 신과 인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인지 저의 믿음은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믿고 저희는 이별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믿어요. 하지만 또 말씀드렸듯이 시간 속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유약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사랑을 저는 태도로서만 받아들여야 되는, 참고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의지적 사랑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습성인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하기 어렵고
거는 그냥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게 된다면 너무 허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지적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기도 했습니다. 의지적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자면 그 성경에 고린도전서의 그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은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고 뭐 그러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인간이 가진 세 가지 어떻게 보면 능력이죠. 사유, 감정, 의지 중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거기서 사유나 감정보다는 이 의지라는 카테고리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조금 더 의지의 표현, 의지와 맞닿는 그런 속성이 아닐까라고 깨달았고, 근데 또 이 의지라는 게 인간이 가진 한계를 드러내고 되게 얄궂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그냥 감정이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정서로만 발현되는 어떤 본능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의지를 다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사랑에 빠지는 일과 사랑을 하는 일은 구분될 정도로 우리에겐 의지가 필요하죠. 사랑에선. 그러니까 그 사실이 좀 애석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얄궂은 인생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한텐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의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의지를 의존하면서까지 의지적 사랑을 다하려고 하고 그렇게 의지를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 순수하다고 느껴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사랑이 저에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별에 관한 영화 추천. 저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를 추천하는데요. 이 영화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룬 영화고요. 이제 정신분석학 측면에서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종종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설명하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는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영화 속 주인공 아버지 료타 역시 이제 아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하고 뭐 엄격한 교육 속에서 아이를 교육시키게 되는데 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료타가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는 그 관계를 부정하려고 하지만 끝내 사랑까지는 부정하지 못했어요. 이제 영화의 마지막에서는 료타가 이제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료타가 료타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결국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 역시 성장을 한다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 번외적인 얘기지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도 이 영화를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너무 바쁜 와중에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너를 받아들이는 건가? 그러니까 관객에게 질문을 한다는 지점에서 저는 이 제목이 그냥 그대로 이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두 번째는 러스트 앤 본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진은영 씨의 시, 이 청혼의 구절을 좋아해요. 내가 나를 찾는 순례였던 시간을 모두 돌려줄게 라는 구절이고요. 사랑이 둘이 되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는 과정이라면 온전한 나를 만나게 되는 경험 역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남자 주인공 알리는 이제 끝내 홀로서기에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고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관계라고 여겼던 스테파니에게 이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제 영화는 끝 마치게 되는데 어쩌면 사랑이란 온전한 내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했고요. 실패를 견디고 무너진 시간을 함께 통과하는 것 역시 사랑이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이제 진은영 씨의 시에
이런 주석을 달고 싶어요. 내가 나를 찾는 순례였던 시간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그 시간을 모두 돌려줄게. 세 번째 영화는 라라랜드입니다. 너무 대중적이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영화죠. 이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는 저는 이 영화가 새드엔딩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미아는 세바스찬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이제 믿었기 때문이, 그래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이별을 경험도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 해피엔딩으로 다가오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결국 다 각자의 꿈을 이뤘고 서로의 삶에서 사랑이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했죠. 물론 사랑과 꿈 모두 다 이룰 수도 있었겠지만 그 사랑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충분히 아름다운 관계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라는 가사가 있겠지만 이별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도 이별까지 사랑이었다고는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했고 이제는 그 여운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으신 말? 네, 하고 싶은. 너무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있었고 나는 뭐 못해,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느껴질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혹은 뭐 그 너머의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게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모두 다 그렇게 어떤 부침들을 겪고 있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세대를 탓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분들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그렇게 뭔가 혼자 너무 끙끙 싸매지 않고 뭐 필요하다면 친구나 가까운 지인이나 뭐 꼭 고민을 털어놓으셨으면 좋겠고, 자기 자신으로의 도피는 결국에는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결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7분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전에 2화에서는 은희님의 과거의 어떤 단편들과 또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고민들을 좀 엿볼 수 있었는데 그 미래 은희님한테 10년 뒤 은희님한테 스스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스스로 해주고 싶은 말? 지금은 너무 힘들다. 너무 은희야, 지금은 너무 혼란스럽다. 미래의 10년 뒤에는 좀 덜 혼란스럽니?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하구나. 그런데 10년 전인 20살 때는 이것보다 더 위태로웠으나 지금 10년인 30살에는 좀 나아졌으니 다음 10년에는 그래도 더 너가 나은 모습이 되리라고 나는 기대를 한다. 그리고 너무 많이 잘 해왔고 충분히 너가 잘 열심히 넌 그런 기집애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애쓰지 말고 자신을 잘 다독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주위 사람들 잘 다독여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화이팅!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너무 준비가 미흡하고 그랬던, 물론 3회차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이 팟캐스트는 저는 사실은 이건 그냥 저는 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팟캐스트라는 것들을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켜놓고 자기가 찍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뭔가 모두들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글로만 저의 마음을 이제
내비치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말이라는 걸로 언어로 표현을 했을 때의 아쉬움과 또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제 자신을 조금씩 알아가기도 하고 말로써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매체가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그렇게 저도 뭔가 좀 노력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